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춘추전국의 그 영웅과 스승들 5월 2일, 2022년 5월 2일 저녁 늦게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도 그냥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음향이 조금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날 그 녹화를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되니까 실제로는 그 생강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진문공의 19년 유랑생활 그리고 62세에 군주가 되어서 진나라의 제후가 되어서 춘추 5패 가운데 중국 주류 사가들에 의해서 두 번째 패자로 인식되는 이 진문공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그가 춘추 시대의 제2패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밝혔듯이 이 춘추 패자들의 밀고 밀리는 전쟁 양상 이런 건 오늘의 관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오늘의 입장에서 그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이런 관점으로 이 강의에 접근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진문공 중국 주류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 대단한 군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진문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들의 평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각 자료가 있죠, 김경화 선생님. 네. 먼저 진문공의 가계도입니다. 가계도부터 볼까요? 네, 진문공의 가계도. 예. 지금 여러분들 춘추전국의 영웅을 공부하실 때 영웅과 스승을 합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제환공과 관중을 공부했었죠. 네. 그러면 이 제환공과 이 진문공은 이 시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즉위연대로 치면 한 4, 50년의 차이가 있지만 진문공은 늦게 왕이 됐으니까 네, 늦게 실제로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는 한 세대 한 30년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이미 우리가 그 제환공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진목공도 하면서 진해공도 공부를 했죠. 네. 그 배은망덕한 진해공. 그래서 이제 그 진해공을 퇴위시키고 그 진목공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 있던 그 제나라에서도 이 진문공을 이 제나라의 제후로 등위시키는데 이제 그 양쪽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여기 진문공의 가계도를 한번 봅시다. 이 진은 이제 진나라 진인데 진나라가 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이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문공의 가계도인데 진헌공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진헌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덕한 군주입니다. 덕을 망친 군주다. 이 패덕이라는 말이 좀 센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여자 부인을 취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시가 좋을 수가 없어요. 다들 이쪽으로. 자, 그런데 이 진헌공에게 세 부인이 있었어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의 소생이 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부인의 소생이 중이 이름이 그러니까 바로 이 중이가 진문공이고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전체로는 셋째 아들이죠. 이 셋째 아들 삼남의 이름이 이호인데 이게 바로 진해공이에요. 그 배은망덕한 진목공한테 의대를 원수로 갚았던 진해공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부인이 누구냐면 여희인데, 별로 질이 안 좋은, 네. 이 진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아주 큰 악역을 담당했던 셋째 부인 여희인데, 이 여희 소생의 아들이 해제가 있고 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여희가 이제 진헌공을 죽여가지고 자기 소생의 해제를 후계자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 위에 있는 새 왕자를 제거하는 이 모해극을 꾸미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음식에다가 독약 타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신생을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던 이 반역자로 봅니다. 네. 자격. 그러니까 이 진원공이 이 신생을 이제 잡아서 이 문초하려고 하니까 이 굉장히 효도가 있는, 네. 효심이 강한 그런 아들이니까 내가 그런 아버지와 맞서서 이제 결백을 주장하느니 아예 죽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죽습니다. 그걸 이제 자진이라고 하죠. 자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걸. 일단 이제 신생은 제거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역시 신생과 공모해서 그 찬타를 기도했다는 이러한 모함을 또 여희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체포하라는 이 체포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마침 이 사람들은 그 진나라 조정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여의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멀리 보냈었거든요. 네. 변성으로. 변성으로 보내가지고 그 이제 성에 있었는데 이 진원공의 군대가 가니까 이 중이는 아버지 군대하고 내가 싸울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도망을 쳐요. 정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일종의 망명이죠. 네. 망명. 그 다음, 이 이호는, 성에서 1년 동안 이제 저항을 해요. 아버지 군대를 상대로. 저항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양나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이 도망가면 망명이고, 이제 도주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외공은 누구냐?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진해공 이야기를 들었죠. 네. 진해공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진해공이 이제 진목공에게 체포가 되죠. 네.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석방을 해주는 대신에, 진해공의 태자, 장남 어가 있었어요. 이 어가 있었는데, 이 어가 대신, 저쪽 진나라에 억류돼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죽어도, 즉 진해공이 죽어도 왕노로도 못할 것 같고, 자기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당시 그 춘추 시대의 국가 간 질서를 깨는 약속을 어기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가지고 이 진나라로 돌아와요. 네. 진나라로 돌아가지고 잠시 왕이 되는 거예요. 잠시 왕이 되는데 제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해공은 실제로 그 즉위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돼요. 네.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바로 이 중이가 진문공이 돼가지고 이 추적을 해가지고 죽죠. 근데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이제 이극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의도 죽이고, 그 다음에 잠시 해제를 이렇게 왕으로 올렸는데 얘도 죽이고 얘도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가계도예요.
자, 그러니까 진헌공의 새 부인. 그리고 실제로 이 책 같은 데는 탁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 네. 책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들이 뭐 4명이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5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공부할 주인공은 바로 중이. 이 중이 진문공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진문공이 이제 그 정나라, 이 정나라는 저 북쪽에 있는 이제 오랑캐 땅이거든요. 네. 이 정나라로 망명을 했고, 이 망명 생활이 유랑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9년이나 계속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로 이 19년간의 그 이 진문공의 유랑 생활,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그리고 이 등위하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망명 중에 이 관계를 맺은 부부의 열을 맺은 좀 특이한 그 세 여인의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지금 여기가 진 아닙니까? 네. 이게 진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둘 다 그냥 진나라 진짜입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네. 그러면 이 진나라에서 어디로 했다고 했죠? 정나라로 1차 도망을 했다고 했죠? 네. 이때 나이가 이미 43세였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정나라에서 11년 이상 보냅니다. 네. 11년 이상 보내가지고 정나라에서 이제 정나라를 떠나는데, 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위나라를 거치는데, 거쳐서. 그러니까 이때 이 거의 11년, 12년이나 살고 이제 55세, 이 55세 정도에 이르러 가지고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제 여기 위나라를 거쳐서 제나라에 가죠. 이 제나라에서 한 4, 5년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를 떠날 때는 뭐 59세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제나라에서 조나라를 거쳐서 이런 데는 여기 초나라나 진나라로 가는 길에 경유했던 곳이에요. 이 조나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송나라를 거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송양공 네.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나라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를 갑니다. 초나라를 갔다가 진목공의 초빙을 받고 진나라로 네. 가죠. 바로 여기서 이 진목공의 도움으로 이 진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64세에 이 제후가 되는 그 왕위에 오르는 이런 19년의 유랑 생활을 한 특이한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군주가 진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똑같은 지도지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진에서 적에서 이게 위입니다. 위. 그 다음에 위에서 제에서 조에서 송. 그 다음에 송에서 그 다음에 초에서 진. 그래가지고 마지막 여기 이제 귀환하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도 이렇게 감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유랑 생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이 시각 자료를 머리에 두고 한번 이 논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진헌공부터 얘기를 했죠. 네. 자, 진헌공은 패덕군주라고 했어요. 네. 트라의 태자 신생.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맏아들을 그냥 태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후의 아들들 공자라고 하죠. 공자로서 중이, 바로 중이가 누구라고 했죠? 문공. 중이가 바로 진문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호는 해공. 진해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소생의 아들 희재와 탁자가 있었습니다. 만년에 이 후빈 셋째 부인 여희의 그 교태에 빠져가지고 여의소생인 해제를 편애하게 돼서 이 해제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태자 신생을 역적으로 몰죠. 네. 그리고 그 태자 신생은 자살하고 차남 이 중이와 삼남 이호는 추방해서 외국으로 도주 망명하게 만들므로써 이 진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이러한 그 패덕군주 장본인이 진헌공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훗날 이 양나라에 망명했던 셋째 아들 이호는 진해공이 되고 네. 정나라로 망명했던 둘째 아들 중이는 진문공이 되는데 셋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 이러한 사연을 보면 이 둘째 아들 중이와 셋째 아들 이호의 어떤 그 도량이나 인격 같은 것을 또 나타나게 하는 그 작은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 진문공, 진헌공의 차남인 중이는 어려서부터 신중하고 그리고 덕이 좀 있었고 성품도 온화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은 공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네. 많이 모여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나라에서 이 진문공 중이와 가까워진 호언이 있습니다. 네. 이 호언은 진문공의 제1참모인데 외숙이에요. 외삼촌. 외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쇠가 있어요. 조쇠. 조쇠는 언변이 있고 문장력이 좋았던 사람. 방금 얘기한 호언은 담백하고 직관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외에도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뭐 이름 같은 걸 기억할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 그 한식이라는 게 뭡니까? 차가운 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한식과 관련된 인물 이름이 뭐죠? 계자추. 계자추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계자추도 이 진문공의 가신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신빙성 있게 보지도 않고 네. 또 신빙성 있게 본다 한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계자추가 뭐 이 자기 주군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주군이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줄 것도 없으니까 없는데 어느 날 막 고깃국을 끓여왔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 뭐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고깃국을 끓였다. 저는 그런 것도 사실 같지도 않지만 사실이라 한들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런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그리고 외골수 이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진문공이 왕이 됐을 때 그 주변의 참모들 꼴을 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순결한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면산이라는 산인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진문공이 그걸 알고 산에 가서 그 계자추를 찾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으니까 뭐 불을 지르면 나올 것 같으니까 불을 질렀더니 점점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불이 다 꺼지고 나서 봤더니 그 계자추하고 어머니가 타 죽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계자추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날은 뭐 불을 피우지 않아가지고 이 한식이라는 풍습이 생겼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원래 이 한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4월 5, 6일경이죠. 한식 청명 다 이제 하루 간격으로 있는데 이때는 그 건조해가지고 산불 나기가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을 다루지 않아야지 산불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풍습이 생겼는지 몰라도
중국에 가면 뭐 또 뭐 이 사람을 기어가지고 뭐 산에다가 뭐 별거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런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네. 다만 한식의 유래로 이런 설화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진원공의 후비인 여희는 자기 아들 해제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처소생 공자 셋을 없애려고 하죠. 네. 그래서 먼저 방금 얘기했듯이 이 태자 신생을 암살 기도범으로 모함하고 그러자 신생은 억울하지만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 표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둘째 아들 중이와 이호가 되겠죠. 바로 이 진헌공은 여의의 말만 믿고 중이와 이호가 그 태자와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실각시키려고 한 것으로 뭐 오해를 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 체포 살해 명령을 내리니까 이 변성을 지키고 있던 중이는 아버지의 군대가 오자 맞서지 않고 정나라로 피신하고 외성에 머물던 이호는 아버지 군대하고 1년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양나라로 도망쳤다. 비록 좀 복잡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런 그 얘기의 세부적인 사실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 오늘 이 강의의 주인공 이 중이가 바로 최초의 망명을 시작했던 때의 나이가 43세면 여러분들 지금 43세하고 그때 43세하고는 네. 많이 다르죠. 그때는 지금 나이로 치면 뭐 이건 60, 70 가까운 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신들과 함께 기나긴 19년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명 시작하고 나서 5년 있다가 이제 진헌공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해제를 왕위에 올리려고 음모를 꾸몄던 여인은 그 이극이라는 그 대신에 쿠데타를 맞아가지고 여의도 죽고 아들 죽고. 해제와 탁자까지 살해됩니다. 이렇게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이극은 어쨌든 이제 이 왕을 모셔야 되니까 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중에서는 서열로도 둘째 아들이 높지만 또 중이가 더 인망이 높으니까 이 중이를 왕으로 초치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신중하고 그리고 느긋했던 중이는 이극의 요청을 거부하죠. 네. 왜냐? 괜히 갔다가 이극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중이에게 이제 거절당하니까 할 수 없이 이극은 대안으로 중이의 동생 이호를 초치하는데 아주 이호는 막 왕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몸이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목공한테 날 좀 지원해주면 뭐 하서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극한테도 너한테는 뭐 논공행상으로 뭐 땅도 약속하고 네. 그러죠. 네. 나중에 이극을 죽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셋째 아들 이호가 모자라는 놈 이호가 이제 진해공으로 네. 등위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하고 좀 겹쳐요. 네.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냥 환기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이 셋째 아들 이호, 즉 진해공은 왕위에 오르자 이극을 숙청하는데 이극을 숙청하면서 동시에 여기에다가 자기 형 중이까지를 엮어서 숙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죄목이 중이와 내통해서 반란을 깨했다고 하면서 이극을 죽이면 그러면 자기 형 중이는 이제 반란범 역적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진나라 관료들과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알죠. 그래서 진해공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항상 이 중이를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편의상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왕은 이제 주나라의 주나라만. 천자만 왕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후들이고, 그 다음에 주나라의 영향권에서 멀리 있었던 초나라만 따로 그 왕을 칭했습니다. 이 중의의 신망이 높아져 가니까 불안해진 해공이 이 정나라에 자객을 보내. 이때 이제 이때 갔던 자객이 진문고가 이제 여러 번 악연이 맺어져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자객이 진문공을 크게 돕는 일이 생기는데, 뭐 그런 얘기는 흥미 있는 사람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암살을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 진나라 내부에 그 중의를 그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소식을 알려주어서 이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던 차인데 지금 내가 이 정나라에 있다가는 언제 저놈한테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신망을 얻고 있었던 제나라, 그 제1패권국이었던 네. 이 제나라에 가면 환공도 괜찮고 거기에는 이제 관중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관중이 먼저 죽죠. 네. 관중이 먼저 죽으니까 이 제나라에 가면 관중이 했던 역할을 이 자기 참모들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들이 이 제나라에서 좀 제대로 할 만한 일을 하면, 또 일을 제대로 하면 또 대우도 받으니까,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제나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여인 얘기가 나와요. 이 정나라에 아까 얘기했죠. 12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이 계외라는 여자와 이제 12년이나 이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지 아내예요. 네. 얘가 제공받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여자를 이렇게 뭐 물건처럼 이렇게 제공하고 받고 버리고 놓고 가고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 시대에도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의 여성을 이 사람으로 대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여성을 완전히 도구로 쓰는 이런 남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 이름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원래 이제 이 숙희하고 계외 둘을 받았는데, 뭐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자기 그 부하 가신한테 주고, 그냥 숙에다가 희자를 붙이고, 희는 또 여자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이게 숙은 셋째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계자가 들어가면 막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진문공이 더 어린 막내는 자기가 갖고, 셋째는 아까 이 자기 가신 중에 하나에게 주는데, 어쨌든 이 계외와 12년 그 부부의 연을 맺고 이별을 하게 되죠. 이때 나눈 대화가 아주 특이합니다. 제가 이때 이별할 때 나눈 대화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래도 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대간적으로 이 대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안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겨우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년 동안 나를 기다리다가 안 오면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재가를 하시게나. 자, 내가 지금 떠난다. 12년 같이 산 여자한테 나는 떠난다. 25년 내로 안 돌아오면 그런 줄 알고 너는 딴 데 씻거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계외가, 지금 제 나이가 25입니다. 또 25년이면 그때는 제가 관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50이 되니까 그냥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춘추전국 이야기의 저자 공원국 선생은 바로 이 장면을 좀 불분명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나를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하시게나. 뭐 이게 다 농담이지만 이렇게 애정을 표시했다. 이게 뭐 애정이야? 그러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관에 들어갈 시간이니까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해서 또 이 계획도 애정을 표시하는 대답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뭔 애정 표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당시 중국의 역사 책들을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가 포함해서 네. 진문공한테는 근거 없이 이 호의적 평가를 내려요. 네. 그냥 좋게만 얘기해 다. 바로 그런 것들에서 우리 공원국 선생도 유감스럽게 벗어나지 못했는지 둘 다 애정 표시했다? 저는 이제 둘 다 애정 표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여자 특이한 새 여인 할 때 여기 계획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질구레한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뼈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별을 하고 제나라로 가는 이제 장도에 오르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제나라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위나라를 경유하게 되죠. 네. 근데 작은 나라 위나라는 이렇게 중위 일행을 뭐 환영하지 않았어요. 네. 자기네 살림도 쪼달리는데 뭐 이렇게 여러 이 빈객들을 이렇게 그 영접할 만한 그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초라한 행렬의 중위 일행은 밥을 구걸하면서 이 들판을 떠돌게 되는데 이 하루는 그 농부에게 야인이죠, 야인. 네. 야인에게 좀 밥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야인이 밥은 주지 않고 이제 흙덩이를 담아서 그 흙을 담아서 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중이가 채찍을 들어서 야인을 치려 하니까 아까 그 첫 번째 가신인 그 외숙 호원이 만류합니다. 네. 만류하면서 죽은 하늘이 주신 겁니다. 민이, 즉 백성이, 야인이 땅을 가지고 복종하겠다고 하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부분도 불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밥을 달라고 했는데 흙덩이를 줬어. 흙덩이를 줬어. 흙덩이를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놈이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한다 해가지고 그놈을 좀 채찍으로 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이 주신 흙이다. 백성이 흙을 가지고 복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만류를 했다 그겁니다. 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저는 뭐 이 들판에서 왜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에라이 흙이나 먹어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세상에 별별 놈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야인에게 분노하지 않고 이걸 이제 좋게 해석해가지고 이 받아들이라고 이 간언하는 이제 호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역사적 사건을 읽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정말로 그 민이 땅을 가지고 복종하겠다고 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건 그 호원이 왜곡한 거예요. 근데 이런 왜곡에 유치한 왜곡의 말을 넘어가. 또 이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도 저는 이제 사실감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좀 그럴듯한가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그래요. 네. 읽어보고 야 이건 정말 사실 같다 하는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약하지만 좀 그럴듯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영어로는 pleasurability라고 하는데
이건 모든 서사적 사건이 꼭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져야지 읽는 사람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뭐 흙 줬으면 흙 줬지, 이걸 가지고 뭐 미인이 흙을 가지고 복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습고, 또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좋게만 해석하고, 이런 사람도 우습지만 이런 이야기가 뭐 전부 대단한 얘기처럼 신문공을 칭찬하는 데 사용하는 이 현대 사가들은 더 우습다 그겁니다. 그 얘기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이렇게 꽤 맞추고 있구나 정도로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네. 바로 이게 사마천의 사기와 사마광의 자치통감의 큰 차이입니다. 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좀 얼토당토한.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강의를 하죠. 근데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읽어보면 이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네.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다 기본적인 이 생각은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있는 제환공은 중이 일행을 환대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환공이 종실 여자 강씨, 두 번째 여자입니다. 이 강씨에다가 이제 뭐 20술에. 수레, 네, 를 제공하면 이만하면 이제 크게 환대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수레는 이 교통 이동수단으로 필수적이니까요. 이때 바로 중위의 나이가 이제 55세입니다. 그러니까 55세에 아까 12년 살던 여자와 25년을 기약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 강 씨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강 씨와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환공이 죽고 이 제나라의 정정이 불안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신 호원과 그 조세 등이 이 중위를 모시고 이 제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좀 큰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제왕공이 죽고 나서 그 제나라의 그 정령이 불안했었죠. 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살자를 보냈던 진해공이 호시탐탐 중위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 제환공이 있으면 이 깔보지 않고 그런 나쁜 짓을 안 할 텐데 이제 제왕공도 죽었어. 그냥 이 방어막이 없어졌으니까 위험하다 하고 판단이 들어서 이 중위를 모시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결정을 그 뽕나무 아래서 이제 그 대화로 나눴던 모양이에요. 뽕나무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 공자를 모시고 큰 나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하필이면 그 뽕나무 위에서 한 여자가 이 뽕을 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이 강 씨의 여종이에요. 시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 씨한테 와가지고 이 공자의 가신들이 이 중위공자를 모시고 이제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강 씨가 이 여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 비밀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시녀를 죽여버리는데, 여기도 석연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떠나는 게 뭐 비밀이에요, 비밀은. 지금 유랑하는 사람들인데, 네. 벌써, 진나라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나라 갔다가 위나라 거쳐가지고 여기 왔는데 특별한 비밀도 아니고 비밀이라 한들 자기 여종을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죽여버려? 이것도 지나치게 이 드라마틱, 극적이다 그겁니다. 더 극적인 것도 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까지 극적이래야지 그럴듯하지. 과도하게 극적이면 현실감이 없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여종을 죽이고 강 씨가 이제 그 중이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여종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안락한 생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떠나십시오.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편안함을만 찾다가는 반드시 이름을 망치게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중이가 나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고 여기가 좋아. 그냥 당신하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이 강 씨와 그 다음에 호원, 호에. 조세 등이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강 씨한테 이제 그 강 씨가 시켜가지고 강 씨가 이제 어느 날 술을 잔뜩 이 중이가 술을 잔뜩 먹게 만든다 그겁니다. 공작을 꾸며가지고 이 중이에게 많은 술을 먹여가지고 완전 인사불성으로 취하게 한 다음에 술에 담요로 둘둘 말아가지고 술에 태워서 이 제나라 땅을 벗어나 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석연치 않아요. 네. 뭐 술을 먹여가지고 그걸 담요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혹시 수면제를 먹였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겠죠. 네. 그런데 이게 다 석연치 않아요. 중이도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 담요에 씌워가지고 피동적으로 이 제나라 땅을 벗어나는 그 중이의 이러한 행동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제나라를 벗어나가지고 작은 나라 이제 조나라로 들어서죠. 조나라로 들어서는데 이 조나라 제후가 이제 공공인데 사람이 좀 실없는 사람이에요. 네. 인색하고 실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이가 많은 저 중위 공자가 나중에 잘 될 일도 없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위 일행을 영접해야 된다는 이 대부 희부기의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없는 놈이 이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 중이가 이 갈비뼈가 하나로 붙어버렸다는 통갈비뼈라는 이 소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이가 이 목욕을 할 때 과연 통갈비뼈인지 아닌지를 몰래 엿보는 것을 들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모욕감을 줬겠죠. 모욕감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희부기의 아내는 중일행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고 그들을 이 냉대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뭐 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밥 밑에다가 보석 옥을 주었는데 이걸 본 이 중이가 뭐 밥만 먹고 옥은 되돌려 줬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 걔 말고 내가 지금 두 여자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강 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희부기의 아내는 진문공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자가 1번 계외, 2번 강 씨, 그 다음에 희부기의 아내 2-1번이 이제 등장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여자들도 강 씨는 자기가 살던 남자가 안 떠나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여종을 죽이면서까지 떠나게 만드는 이 강 씨는 어떤 인격체일까? 이런 걸 또 현대 사가들은
공을 우선시하는 그 여자들의 그 스폰이 있었다. 뭐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이나 또 해요. 대의를 위해. 네. 그렇죠? 그 어쨌든 이 강 씨도 이 중이를 결정적으로 출세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을 하죠. 다시 말해서 계회도 그렇고 강 씨도 그렇고 중이와의 관계를 가지고 옵션 같은 걸 걸지 않아요. 네. 있는 동안 난 남자 모시고 남자가 좋은 일이라면 자기는 뭐 아무래도 좋고 이런 인격을 보여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남의 외간 남자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옥을. 뭐 자기 남편 시켜가지고 이제 보석이나 주고 이 여자도 또 뭐 이렇게 과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모욕감, 이 갈비뼈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가지고 모욕감을 이 조나라에서 느낍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이제 송나라예요. 송나라인데 이미 우리가 송양지인의 주인공 송양공을 공부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체면 중시하고 이렇게 막 인심 같은 거 남 볼 때는 인심 잘 쓰고 남 안 볼 때는 아주 야박한 성격이 이제 송양공이죠. 마침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송나라는 초나라와의 그 초성왕 네. 홍수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했어요. 바로 그 송양지인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네. 나라가 어수선했지만 이 나름 이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양공 하는 짓을 보면 참 사람이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이다. 허세가 있다 이런 게 느껴져요. 왜냐? 제 나라 환공이 20대. 술에 몇 대 줬는가를 알아보고 자기도 똑같이 술에 20대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술에는 승이라고 합니다. 20승을 제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의 필수적인 이동수단이 수레인데 수레는 또 이 바퀴가 지나는 땅마다 또 달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 중원 땅에는 먼저 이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는 이제 소택지라고 하죠. 습지. 그러니까 뭐 이제 진흙,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못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습지용이 있고 산악을 지날 때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는 습지용이 있고 산악용이 있고 이제 평원용이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이 수레를 많이 확보하고 바퀴를 많이 확보하고 이건 아주 이동에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송양공이 20승이 수레를 제공한 것은 이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나라는 작은 나라고 또 근래에 싸움에 패의 힘이 없다. 큰 나라로 가자. 그대를 귀국시킬 만한 힘이 없으니 보다 큰 나라를 찾아가십시오 하면 그 당시에 큰 나라는 그 남쪽에 있는 초나라, 서쪽에 있는 진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춘추 시대의 이 국제 질서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서쪽에 진,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얘기한 이 진,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강 체제가 구축되고 있었다. 이런 질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큰 나라라고 하면 남쪽에 초나라 아니면 이제 서쪽에 진나라인데 일단 초나라를 가건 진나라를 가건 정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네. 정나라 제후 정문공. 이 사람도 아주 야박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중의를 우대해야 된다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신하 중에 숙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숙첨이 제후 이 중의 일행을 우리가 예로서 맞이해야 된다.
하고 건의를 하니까 이 정나라 제후 문공이 제후의 망명한 자제들 중 우리 땅을 지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말도 맞아요. 이 정나라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예를 다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숙첨이 예우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죽여버리죠. 자, 이런 제안을 해요. 이 장면에서 이 공원국 선생은 이 약자가 중립을 지킬 때의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 서술을 준수연국 이야기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제시하면서 중립을 지키면 당신은 승자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다.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패자라도 당신의 재기를 도울 것이다. 해서 이 작은 나라의 군주는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마키아벨리의 이제 군주론을 가지고 이 숙첨의 의식을 분석하는 그 내용을 그 준수연국 이야기 책에 담아놓고 있죠. 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중립의 위험성을 말하는 그 마키아벨리의 주장까지를 이 예화와 연결시키는 데에는 난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이 현자, 인재, 인재를 못 알아보고 등용하지 못할 바에야 나중에 네. 우리한테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죽이자는 이러한 모티프의 이야기는 수십 군데도 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시대보다는 조금 뒷시대지만 위나라. 여러분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진시황이 결정적으로 통일할 수 있게 만드는데 진나라에 가가지고 진나라를 완전히 그 개혁하는 데 성공한 그러한 인재가 상황이었죠. 근데 원래 이 상황이 위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공숙자의 그 집사 비슷한 사람인데, 이 공숙자가 죽을 때 그 위해왕이 네. 당신이 죽으면 인재를 좀 천거하라 하니까 자기 집사 상황을 천거하죠. 안 쓰려면 죽여라. 천거하면서 그때도 했던 말이 네. 안 쓰려면 죽여라,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또 나오는데, 이렇게 그 등용하거나 예우하지 못할 바에야 죽여라 정도의 사건 정도로 이걸 뭐 중립의 위험성, 이게 뭐가 중립입니까? 그냥 우대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따져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여기 그 정나라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자 빨리 이제 눈치를 차리고 서둘러서 강 한수를 건너가지고 초나라를 향합니다. 당시 초나라 군주는 송나라를 격파하고 제나라와 패권을 다투던 초성합니다. 여전히 이제 여기서 제나라는 이제 강자했었는데, 이제 곧 이제 제나라는 사그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진초 이 삼강이 형성되는데, 어쨌든 이 초나라, 이게 이제 패권을 다투던 초나라 성왕이에요. 우리가 성왕 얘기는 지난번에 좀 했었죠. 네. 그 송나라 양곡을 아주 엿먹여버렸던 역시 대국답게 중의를 파격적으로 영접해서 이 제후를 대하는 예, 공자가 아니라 제후를 대하는 예로 이 중의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초성왕은 온갖 예물을 선사하고 중의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은근히 물어봅니다. 내가 이토록
귀하를 환대했는데 귀하가 혹시 무사히 귀국해서 왕이 되면 과인한테 무엇으로 보답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여인과 진귀한 옥은 군주께서 이미 갖추신 것이고 값비싼 상아와 가죽은 모두 군주의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보답할 것이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긴 해도 무언가 보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이 진문공 중이가 대답한 말, 모든 역사책에 대단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제가 군주의 은혜를 입어 무사히 귀국한 후 만약 중원에서 맞닥뜨리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초나라를 피해 30리씩 3번 90리를 퇴각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군주께서 기어이 우리 군대를 쫓으신다면 저는 활과 채찍을 들고 군주와 겨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전개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작은 나라들을 가보세요. 작은 나라를 가보면 저 새끼는 빈대 아니면 대단한 사람 해가지고 네. 잘 대우해 주든지 아니면 냉대하죠. 자, 그러나 큰 나라를 보세요. 큰 나라를 보면 다시 말해서 방금 이 초나라, 네. 그 다음에 아까 제나라 환대하죠. 네. 그 초나라에서도 공자가 아니라 제후이해를 다 하면서도 뭘 네가 갚을래 하니까 역시 진문공 역시 중이 역시 자기가 온갖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나중에 당신네하고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초성왕과 진문공이 되는 중이 다 강자들이에요. 지금 나중에 여기 삼강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네. 자, 아까 이 조나라, 위나라, 응? 네. 이런 그 작은 나라들 하는 짓하고 그 다음에 이 제나라, 초나라 이 강자들이 하는 짓하고 여기 중간 정도가 송나라예요. 그죠? 네.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네. 이건 딱 상대방을 단정해 버리잖아요. 넌 요거야. 너는 A급이야, B급이야, C급이야. 딱 단정하죠. 네. 근데 제나라나 초나라를 보면 이걸 적으로도 간주하고 우방으로도 간주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게 송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송은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그 코미디언 출신 젤런스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그래. 또는 그 우크라이나 그 새끼들 그 부정부패 많아서 그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능력 없는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원수가 우크라이나만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은 부정부패 없었습니까? 중국은 부정부패 없었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단편적. 어떤 평가를 그런 식으로 내려버려요. 여러분들 패권국, 강대국, 네. 이른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상황을 관리할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적일 수도 있고 우방일 수도 있는 두 가능성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 강대국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흑백놀이예요. 외교에서. 이미 한국이 국민소득 뭐 1,000달러도 안 되고 이런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서 뭐 새끼 뭐 때려잡자 김일성 하고 막 스탈린 나쁜 놈 하고 반중을 외친다든지 또는 그 송쓰나미처럼 뭐 미제의 각을 뜬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반미를 외친다든지 이건 이렇게 조나라나 위나라처럼 찌질이 나라였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지금 한국이 송나라 정도로 넘어서가지고 세계 국가 경쟁력이 10위권에 드네 안 되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줄 아는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 제나라도 마찬가지고 환공도 초나라의 성왕도 성왕. 마찬가지고 바로 이 나중에 그 위문왕이 되는 위문왕이 되는 중의를 관리하잖아요. 양면을 다. 진문왕. 진문공. 네, 네, 진문공. 나중에 진문공이 되는 중의를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네. 우리한테 이로운 점과 그 다음에 우리와 이렇게 적이 될 수 있는 두 가능성을 이렇게 다 관리하는 거. 이게 역사를 제대로 보고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우리가 춘추전국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 조나라나 위나라처럼 찌질 새끼들 쌀까박갖고 그러니까 그래가 뭐 대우도 않고 무슨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고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바로 이 제나라나 초나라의 군주들처럼 이렇게 양면을 다 보고 상황을 관리할 줄 아는 네. 이런 그 역사관, 세계관을 저는 오히려 춘추전국의 역사에서 배우는 거. 이런 게 바로 역사 공부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문공 이야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네. 안 아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문공의 마지막 그 이야기와 함께 그 세 여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시간상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